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산별노조, 산별교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강의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노동운동의 오랜 수건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일깨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 노동운동의 오랜 수건인 까닭이 무엇이냐, 즉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노동운동이 오랫동안 수건으로 그것을 삼아왔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로 드리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가 오늘 사실은 이 얘기의 본론입니다. 우리는 이 수건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좀 다시 잘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오랜 기간 탄압을 받아왔죠. 이 민주노조운동의 이 발전을 쭉 보게 되면 우리 노동운동은 해방 직후에 미군정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이후에 이어진 자유당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도 여전히 이제 탄압을 받았고, 이 탄압이 이제 6.25라는 내전을 겪으면서 매우 심각한 이제 상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1960년에 잠깐 4.19 혁명으로 이제 봄이 찾아오는가 했으나 곧 5.16 쿠데타에 의해서 이것도 다시 무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민주노조 운동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찾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을 기화로 해서 1990년에야 비로소 전노협이 출범을 하게 되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첫걸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1995년 전노협 운동은 민주노총으로 이제 이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민주노조 운동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전노협과 민주노총이 출범할 당시에 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민주노조 운동의 이 목표가 뭐냐? 그 목표가 이 두 조직 모두가 공통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산별노조, 산별교섭이었어요. 1990년 이제 1월 22일 날 전국 노동조합협의회 전노협은 출범을 했고, 그때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창립 선언문안에 보게 되면 기업별 노조 체계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산업별 노조의 전국 중앙조직을 건설한다, 이렇게 이제 목표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노협을 이어서 1995년에 출범하게 되는 민주노총도 창립 당시에 내세웠던 강령 제3항에 보게 되면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한다, 이것을 이제 조직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출범했던 두 조직이 모두 내세웠던 그 목표가 현재 전노협으로부터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이제 30년이 이제 넘었죠. 이 30년이 넘은 이 기간 동안 현재 그 당시에 출범할 때 내세웠던 그 조직적인 목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지금 가만히 그것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것은 지지부진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제 볼 수가 없죠. 조직 전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속, 보건, 공공이 현재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산별 조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으나 막상 교섭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산별 중앙교섭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제 무늬만 산별이다, 이런 자주 어린 표현까지도 이제 마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민주노조 운동이 오랜 수건으로 삼았던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은 지금 이제 목표도, 그리고 이제 희망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더 이상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망이나 동력도 이제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노동운동 조직이 처음 출범할 때 자기가 목표를 내세웠다가 그 목표가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노동운동 조직운동이 목표를 상실하고 마치 망망대해에서 이제 표류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동운동을 지금 현주소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우리 노동운동의 장기적인 목표가 도대체 뭔지, 전략적 목표,
이게 이제 거의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당연히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 보니까 실천도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당연히 조직이처럼 지지부진하니까 노동 현장에서 자기의 노동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나 조직에 가서 이 하소연을 하는 문제가 이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은 자기 혼자 들고양이 파업.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제일 지금 일상화되어 버린 것이 바로 고공농성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우리 노동운동은 뭐 이제 노동운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노동운동이 사실은 별로 힘도 없고, 그래서 뭐 이기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기적으로 뭘 달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등, 귀족노조라는 등 이런 비난을 이제 퍼붓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번 촛불 집회 같은 곳에서는 촛불 집회에 우리 이제 민주노조 운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조직도 동원이 많이 되었고, 인력,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비용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에서 노동 문제를 이렇게 현안으로 만드는 데는 일반 시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보여가지고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촛불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또 비정규직 노동자 몇 분이 거기에 이제 교보문고 쪽에 올라가서 결국은 고공농성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되고 내부적으로도 동력을 잃었고 목표와 실정을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노동운동은 총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내세웠던 목표가 분명히 있었고 그 목표가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걸 이제 한 번 정도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주제넘게도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돌아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노동운동의 지도자도 아니고 뭐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개인적으로 노동운동 곁다리에서 제가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 저는 노동운동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막스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는데, 동아대학교에 이제 막스 경제학을 강의하기 위한 교수로 이제 부임을 제가 하게 되었고, 동아대학교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 영남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노동운동의 민주노조운동의 중심 이제 사업장과 주력부대가 거의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그 교수, 변호사, 그리고 이제 그 노동운동 활동가들 이런 분들끼리 이제 그 뜻이 모아져서 1994년에 부산의 영남 노동운동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 노동운동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건 사업이었던 산별 조직 건설 또는 산별 교섭 전망에 이제 저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산별 교섭과 산별 노조, 산별 조직 전환과 관련해서 제가 했던 많은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 제안들은 뭐 지금은 현재 거의 대부분 다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동아대학교를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온 것에 대한 좀 이렇게 돌이켜봐지는 뭔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돌아봐지는 것이죠. 더더구나 제가 본업이 막스 경제학입니다. 막스 경제학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동자 계급의 성서라고 불리는 자본이라는 책, 바로 그 책을 이제 텍스트로 하고 있는 이거 이론이에요. 제가 이걸 전공을 했고 평생 동안 이걸 강의를 했으니까 막스가 이 책에서 노동자들에게 남겨놓은 이론적인 교훈과 우리 노동운동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이 둘 간에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런 시각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돌아보는 강의를 이제 이처럼 약간 주제 넘긴 합니다만은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산별 교섭과 산별 노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노동운동과 관련된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도대체 우리 노동운동이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을 중요한 자신의 그 전망 목표로 삼았던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 노동운동의 수건사업이
수건이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막스의 책 노동자 계급의 성서 자본 안에 그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야말로 우리 노동운동이 노동 문제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지렛대라고 우리 노동운동이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 구절이 뭐냐면 막스가 자본 제1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계획적이고 계획적인 협력을 조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 생산의 자연 법칙이 노동자 계급에게 주는 이제 이 파멸적인 결과에 이렇게 대항하는 뭐 이런 얘기를 막스가 자본 제1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막스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연합 조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산별노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기업별 노조와 이 산별노조는 어떤 점이 다르느냐 하면 여러분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 안에서 보게 되면 크게 세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은 취직한 사람이 있죠. 취업자. 근데 취직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취직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은 임금을 받아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임금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 취직을 하고 싶지만 취직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실업자죠.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고 싶지만 아직 취직할 준비가 덜 된 사람, 여기 예비 노동자들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에서 실업계 학생이나 또는 대학생들이죠. 이 사람들 앞으로 취직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정년이 되어서 이제 은퇴한 사람들. 그러면 크게 보면 취직을 해 있는 사람이 있고 취직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취직을 해 있지 않은 사람은 다시 실업자와 은퇴 노동자, 예비 노동자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가운데에 취직한 사람들, 이 취업자만 다시 보게 되면 취업자는 크게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다시 쪼개져 있죠. 요 노동자 계급 전체에서 취업자 가운데서 정규직, 요것만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기업별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별 노조는 노동자 계급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만으로 조직되어 있는 이제 노동조합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산별 노조는 이 모든 계급, 말하자면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그리고 이제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그리고 취업자, 실업자 외에도 예비 노동자, 은퇴 노동자,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는, 즉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상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요 전체를 계급이라 그러죠. 요 전체 노동자 계급을 아우르는, 이 사람들을 통틀은 조직이 바로 산업별 노동조합, 산별노조입니다. 그러면 이 산별노조로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우리 같은 기업별 노조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우선 이게 조직 대상이 노동자 계급에 분할되어 있는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계급 내에서 이 분할된 조직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전혀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별 노조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나 이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바로 기업별 노조입니다. 게다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먹고 살라 그러면, 노동자로서 먹고 살라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해결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요인은 이게 바로 이제 막스의 자본 안에서 막스가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설명한 내용이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용이 돼야 되죠.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고 나면 그 일자리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우리가 노동자 계급의 이제 구성에서도 보았지만 여기에 취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먹고 살 수단이 없습니다. 임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생계보장이 돼야 되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고용 안전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용이 안정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전망도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 이게 이제 고용과 관련된 이제 해결해야 될 의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이 되고 나면 두 번째 그 문제가 뭐냐. 두 번째는 취직이 되고 나면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적어도 먹고 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임금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 내가 어떤 이 지위가 달라지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처럼 임금이 차별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차별을 없애거나 줄이고, 그리고 임금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장하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임금을 받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사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너무 많으면,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만큼 일하는 걸 과로사라 그러죠. 이 과로사가 될 만큼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어느 정도 적게 할 수 있도록 이 노동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처럼 고용과 임금과 그리고 노동 과정, 이 세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이 세 가지 안에 각각 고용 안정과 고용 안전망, 그리고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과, 그리고 임금의 차별 철폐, 그리고 노동 지출의 과다를 이제 억제할 수 있는 노동 지출 억제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갖춰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주려 그러면 이게 개별 기업 단위에서 개별 자본가의 이제 멱살을 잡아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부분적으로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고용 문제는 개별 자본가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기업을 문을 닫거나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이것을 개별 자본가에게 아무리 강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쉽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실업이 되고 나면 그건 개별 자본가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고용 안전망은 개별 자본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사회제도니까요.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강제하는 것이지, 이게 개별 자본가는 가능하면 임금을 안 주거나 거의 최저한으로 주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임금이 비용이니까요. 노동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해관계가 모두 개별 자본가에게서는 매우 불충분하고 제한적으로만 달성될 수 있을 뿐이고, 사회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교섭이 필요하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산별노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자본가만을 상대로 하고 있는 기업별 노조는 노동자 계급이 처해 있는 계급적인 이해관계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노동조합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막스의 자본이라는 책 안에 이것이 이제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 이제 네이버에 문화의 안가바퀴라고 하는 네이버 강좌로 한 2시간짜리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동영상 이거는 이제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이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K무크의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그 K무크 강의에 올라가 있는 강의 제목은 인문고전 마르크스의 자본을 읽다라고 하는 제목이고, 동아대학교에서 이걸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K무크에서 언제든지 이 강의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네이버의 강의나 또는 K무크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계급적인 이해관계의 구조, 그리고 그것의 작동 원리,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그 계급적인 이해를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산별노조 또는 산별교섭, 이 교섭이 만일에 잘 되면, 이제 우리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잘 되면 어떤 이제 결과가 오게 되느냐. 즉, 이것에 대한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막스는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를 보호받으려 그러면 이 사회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고 하는 경제가 작동되는 원리, 여기 토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막스는 이걸 생산관계라고 불렀고, 이 토대 위에 상부구조라고 하는 것이 얹혀 있어요. 이게 법제도와 정치제도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맞물리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사회 안에서 노동자 계급이 충분히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으려 그러면 토대 문제를 다루는 조직, 이게 바로 산별노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부구조, 이것을 담당하는 노동자 조직, 이게 바로 노동자 정당이에요. 그래서 산별노조가 건설이 되면 제대로 된 노동자 정당이 건설이 되고, 이 산별노조가
생산관계, 토지의 문제를 이제 수행을 하고 노동자 정당이 법제도, 정치의 문제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라는 이 사회구조 안에서 안정된 계급적 이해관계를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또 바로 이런 계급적인 이해관계를 가장 세계적인 세계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달성했던 나라, 그리고 현재도 뭐 거기에 비교적 가깝게 달성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그래서 산별노조와 노동자 정당이 노동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모토로 자기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전체 이해관계를 산별노조와 노동자 정당을 통해서 달성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산별교섭과 이 산별노조를 잘 발전을 시켜 나가게 되면 우리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급으로서의 이해관계를 보호받으면서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노동운동의 전망이 왜 우리 노동운동에서는 실현되지 못했을까요? 그 실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손꼽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정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뭐 제 의견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첫 번째 우선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노동운동이 산별노조로 그리고 산별교섭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노동운동의 주력 부대인 대기업 노동자들이 혹시 산별노조가 되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업별,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취업, 이제 비취업자, 실업자, 그 다음에 은퇴노동, 이런 많은 이제 분할된 노동자 계급이 하나의 노동조합이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재 대기업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이 사람들이 상실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 노동자들이 산별 조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노동운동이 아무리 원해도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외부에서 그 자본가들이 안 나오게 되면 교섭은 자본가들이 안 나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강제 장치가 없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여기에 현재 우리 노동운동이 오랜 수건이었던 산별 노조와 산별 교섭이 제대로 이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좀 되게 할 수 있는 뭔가 실천적인 어떤 첫 실마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진짜 본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노동운동의 오랜 수건이 산별교섭, 산별노조를 통해서 산별교섭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산별노조를 통해서 산별교섭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의, 사회 전체 계급의 이해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된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이걸 먼저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내부적인 요인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여기에 저항한다 그랬죠. 이것이 우리 사회가 1997년 이후에 급격히 이제 경제 구조가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이 되면서 대기업 기업 자본 구조 자체가 양극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극화에 편성을 해서 우리 노동자 계급도 대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또는 이제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기업의 지불 능력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이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만일에 자기보다 훨씬 조건이 나쁜 노동자와 훨씬 조건이 좋은 자기와 이렇게 한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이곳은 이 사람들이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 노동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산별교섭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노동운동의 주력 부대들이거든요. 대기업 노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례죠.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자기 사업장 안에 있는 그 하청 노동자들하고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 위한 안을 대의원대회에 3번이나 올렸어요. 3번 다 부결됐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이것을 어렵게 통과를 시켜서 한때 잠깐 그 하청 노동자들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같은 노동조합 조직을 이루었었는데 이게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결국은 분리가 다시 돼버렸어요. 안 된 거죠. 대기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밀어낸 겁니다. 정교조의 경우도 꼭 마찬가지였는데 기간제 교사였던 분들을 정부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정규직화 반대를 했어요. 우리 노동운동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막스가 남겨놓은 이론적인 그 교훈에 따라서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회제도의 변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산별교섭도 우리가 그냥 하겠다고 해서 하자고 해서 금방 이렇게 되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것인데 산별교섭이 제도화되려고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우선 자본가들이 이 산별교섭 석상에 테이블에 나와야 됩니다. 사회적 강제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법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이제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폐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폐회를 앞두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이국에서 해결이 한다고 자동 폐기된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데는 국회 내에서도 2개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절충이 있고 많은 반대들이 이제 반대들과 만나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내야 돼요. 따라서 법을 하나 제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법이 만들어져서 설사 산별교섭이 이제 강제화된다 하더라도 자본가가 나와서 직접 자본가와 이 교섭을 체결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 교섭의 결과, 즉 협약을 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예요. 산별교섭이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체결돼야 되는 것이 산별 임금 체결 협약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짧게는 어쨌든 4, 5년 이상, 뭐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의 임금 체결 협약 체결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현재 노동자들은 1900년에 이제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이제 로버트 테일러라는 사람, 이 테일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노동자 계급의 노동 과정을 재편하는 이제 작업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부터는 노동자들이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이 되었어요. 이게 거의 100년 이상 지속이 되어 왔죠. 20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요 생산직과 사무직의 구분을 철폐한 것이 독일 금속노조의 에라 협약이라는 겁니다. 이 협약은 2003년에 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미 그보다 거의 한 30년 전쯤에 1975년에 독일 금속노조는 에라 협약의 모태가 되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로디 협약이라고 부르고 또는 임금 체결 협약 이제 2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이게 체결이 되었고 거의 30년 동안 노력을 해서 겨우 2003년에 체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산별 협약을 사업장 단위로 이전시키는 다시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10년에야 이 협약이 드디어 독일 이제 현장에서 이게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35년이 걸린 거죠. 여러분 법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는 곳에서 협약을 이행하는 데만 35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별 교섭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 그러면 그래서 대기업 노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대기업 노동자들의 기득권이 개편이 되는 것은 30년이 훨씬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이제 대기업 노동자분들은 이분들이 자기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기득권이 변화하려고 그러면은 30년이나 지나야 이분들 그때까지 직장에 다니겠어요? 당연히 다 은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산별교섭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문제예요. 모든 운동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현재 추구하면서 현재의 기득권에 절대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기득권에 매이다가 이 변화를 두려워해서 변화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노동운동을 퇴보시키는 경향이 사실은 노동운동 내에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그것을 이미 19세기 말에 막스의 분신이라고 불렀던 엥겔스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노동운동을 지목해서 운동의 현재를 위해서
운동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 기회주의다 라고 엥겔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노동운동 내에 존재하는 바로 이 기득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바로 기회주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럼 내부적 요인은 바로 이제 기회주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우다. 말하자면 쓸데없는 두려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외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외부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를 강제로 교섭 테이블에 불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자발적으로 걸어 나온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따라서 유럽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섭, 유럽은 대부분 다 산별교섭입니다. 이 유럽의 모든 산별교섭은 자본가를 교섭 테이블로 불러내는 강제장치가 있습니다. 그 강제장치는 일반법 또는 특별법 또는 사회협약에 의한 것인데, 일반법에 의해서 이 산별교섭이 강제되어 있는 나라는 제가 이제 거기 이 표를 조금 전에 좀 보여드리죠. 그 표에 보면 이 슐텐이라고 하는 학자가 2006년에 정리한 글을 제가 이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데,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예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고, 사회협약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은 덴마크,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별교섭이 되려고 그러면 바로 이 외부적인 강제장치,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적 장치에서는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사업장 단위의 교섭보다 우선시하고 이걸 보장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이 둘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부적으로는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법적 장치를 만들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안과 관련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제안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제가 예를 하나 드리죠. 여러분, 독일 어린이들에게 장래에 커서 직업을 갖고 싶은 직업 가운데에 최고로 어린이들이 꼽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페어스터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이게 산림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숲을 관리하는 공무원입니다. 왜 그런가? 독일은 숲이 세계에서 제일 잘 가꿔진 나라입니다. 독일은 어느를 가나 숲이 있는데 그 숲은 전부 조림이에요. 그리고 이 조림된 숲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페어스트입니다. 이게 최고로 좋은 직업인 것이죠. 물론 봉급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그 숲 가운데에서도 독일이 대표적인 숲이라고 꼽는 것, 그게 독일 남부에 있는 슈바르츠발트라고 하는 겁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 검은 숲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검은 숲지대 슈바르츠발트는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 지역에 중심으로 해서 폭이 한 60km, 길이가 한 200km 정도 되는 긴 숲지대인데, 이 숲의 이제 주된 수종은 탄넨바움이라고 부르는 전나무예요. 이 전나무가 이제 잎이 좀 약간 검기 때문에, 검록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은 숲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나무가, 그 검은 숲지대가 조성이 언제 되었느냐? 이게 최소 150년 전에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50년 전에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아직 통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 독일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개의 31개의 공국으로 쫓겨져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무를 심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심던 그 나무를 심던 사람은 숲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못 보죠.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보면서 나무를 심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산별교섭은 바로 150년 뒤에 미래를 보면서 나무를 심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가짐, 똑같은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이 미래를 위해서 저는 산별교섭을 위해서 우산을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산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조선산업 이제 구조조정 문제가 최근에 아주 심각해졌죠.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심각해지게 되자 이 조선산업에 있던 노동조합 간부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과거에 조선업종 대표자회라고 부르는 우리 민주노조 진영의 이제 주요 노동조직하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이미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것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답을 좀 구하러 온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7년과 2000년에 조선산업과 관련된 이제 그 연구 보고를 하고 그 안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했었는데 그걸 하나도 실천을 안 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조선산업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굉장히 잘 됐답니다. 아주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순수익이 2조 이상 남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조선산업은 경기 파동이 이게 한 번도 벗어난 적이 반드시 경기가 안 좋은 지점에 오게 됩니다. 이 경기가 안 좋은 지점에 지금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은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산은 날이 맑을 때 준비하는 겁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미 우산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비를 맞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비가 오기 전에 산별교섭이라고 하는 먼 미래, 산별노조라고 하는 먼 미래를 위해서 우산을 조직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산은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이걸 수행해야 될 주체는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민주노조 운동의 이제 본체, 민주노총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민주노총의 주력 부대는 대기업 노동자들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 노동자들은 기회주의적 관점에 가로막혀서 현재 이익만 보게 됩니다. 기득권에만 사로잡혀서.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그걸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부에서 저항이 크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 기존 조직 외부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개인들끼리 먼 미래에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그 우산을 준비하는 이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일단 어떻게 잡았느냐? 우선 1000개를 기본 단위로 잡습니다. 왜 이걸 1000개로 잡느냐 하면, 여러분, 산별 이 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해줄 국회의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1인당 1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은 연말정산할 때 그대로 다 전액을 돌려줍니다. 세액공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 10만 원씩을 우리가 정치자금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10만 원을 1000명을 모으게 되면 딱 1억 원이 모이죠. 그래서 제가 1000개의 우산을 한 개의 단위로, 기본 단위로 제가 설정을 한 겁니다. 1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냐면, 제가 우연히 보니까 2019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1년 동안 정치 후원을 받은 후원금 평균액이 1억 2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억을 지원을 해드리면 이분의 후원금 평균액하고 거의 비슷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억 원의 정치 후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1000개의 우산이 모이게 되고, 이 우산이 어떤 산별법제화를 위해서 노력할 국회의원을 지원을 하고, 이 국회의원이 열심히 산별법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우산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서 이게 사회적으로 열어나가고, 이게 힘이 붙으면 국회 내에서 상임위도 통과하고 법사위도 통과하고 본회의도 통과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산별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일에 이 1000개 우산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산별교섭의 외부적인 요인을 우리가 일단 제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대기업 노동자들 가운데에 조직적으로는 기득권 저항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때문에 결의를 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활동가분이나 아니면 조합원들 가운데 미래를 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이게 참여할 수 있어요. 10만 원 똑같이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별교섭의 외부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노동운동 내부에서 기회주의적 경향을 추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동운동이 사회 외부로, 노동조직 외부로 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0개의 우산운동을 제안드립니다. 이 1000개의 우산운동에 참여하실 의사가 계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제 전화번호로 뭐 직접 통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지만 주시면 010,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4617-8657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네이버에 밴드를 만들어 놨어요. 1000개의 우산이라는 밴드를 만들어 놨고, 요 1000개의 우산 밴드로 여러분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네이버 밴드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우산 운동을 수행하면서 이제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행동 계획, 우리가 10만 원을 그러면 언제 어떤 사람에게 후원할 것인가, 이 부분도 거기서 알리고, 그래가지고 함께 이 운동을 이제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1000개의 우산 운동을 제안드리고 제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운동에 좀 여러분들이 성심껏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막스를 공부했던 제가 은퇴를 하면서 우리 노동운동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고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